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제 14강, 14강은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직접 인용하고 댓글 다는 방식으로 일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노트 필기를 완성된 문장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 당일날 복습하면서 문장으로 고치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할 때 쓰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직접 인용하고 댓글 다는 방법과 노트 필기를 완성된 문장으로 고치는 이 두 가지 방법.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어, 당일날 한번 복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을 때, 당일날 수업 들은 걸 갖다가 요약해놓은 노트 필기를 갖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가 완성된 문장으로 자꾸 바꿔보는 거야. 책에 있는 표현을 베끼지 말고 자기가 그 노트 필기한 거를 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접 인용하고 댓글 달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글쓰기를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좋다고 생각되는 남의 글을 직접 베껴 쓰는 동시에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 남의 글을 직접 베껴 쓰다 보니까, 그 좋은 표현법을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을 하면서 그 글쓰기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데, 그 좋은 점은 이게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충분히 어, 알, 아낼 수 있다. 왜? 남의 글을 일단 읽어야 되니까. 아, 요거 싫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말고 관심 있는 글이 있거나 저기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있으면 자세히 읽고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읽고서 어, 글을 복사해서 거기 댓글을 다는 식으로 댓글하면서 자기 의견을 다는, 이게 좋은 표현법을 습득하게 되는, 좋은 표현법을 습득한다. 그리고 개념적이고 개념적이고 핵심적인 용어에 빨리 익숙해진다. 핵심적, 개념적이고 핵심적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글쓰기 특징을 파악하게 된다. 글쓰기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공감, 공감하는 댓글 한번 써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이거 우리 관련된 얘기니까, 과학과 기술에 관한 얘기니까 한번 얘기를 읽어보죠. 라투르는 우선 과학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대담하다. 그는 과학이 자연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구이고, 그 결과를 응용한 것이 기술이라는 그 전통적 견해에 맞서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많은 경우 서로 구별되기 어려운 정도로 융합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융합이 이제 영어로 이제 컨버전스예요, 컨버전스. 그러니까 다 섞이는 거죠. 막 그 바이오하고도 막 섞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과 과학이 사실은 잘 구분하기 힘든다. 옛날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 또는 뭐 전자계산학, 어, 저희처럼 뭐 계산학, 계산통계학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막 썼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고, 공대에서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을 얘기했는데, 지금 배우는 배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분야를 좀 공부를 하더라도 부분만 좀 공부를 한다는 부분이지, 그게 음, 뭐 그러면 여기서는 사이언스에서는 안 하냐?
그건 이제 IoT 가문 같은 걸 다루게 되면 회로를 당연히 다루게 되고, 음, 그러니까 IoT 하더라 우리 같은 모바일 IoT 학과에서도 당연히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가 자꾸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투르는 아예 테크노사이언스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하여 유연시켰다. 이상욱 외에 과거로 생각한다. 직경국이고 서울에서 발행된 거고 출판사는 동아시아 출판사 2007년 발행되고 페이지 25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자기 의견을 쓰는 거죠. 공감 댓글. 지난주에 일반 화학 강의를 들을 때에도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그 무렵에 과학은 순수한 학문이고 기술은 그 학문을 응용하여 실생활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위의 글의 주장은 그러한 부분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현대사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상호 융합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이 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결국은 결론도 자기도 이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예전에 그 전자계산학이라고 하는 것라든지 우리 계산학이라고 하든지 전산학 뭐 이런 이렇게 한 데는 다 자연과학대에 있었어요. 자연과학대 이과대나 자연과학대에 있었고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이죠. 과학이었죠. 영어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대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어를 쓰면서 그 전자 계산기 공학과 또는 뭐 전자 뭐 그런 식으로 전산 공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학을 붙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 공학으로 사실은 바뀌었고 모바일 IoT 이것도 사실 또 해당되기도 하고 뭐 멀티미디어 공학과 이런 데도 해당되기도 하고 이름은 많지만 어, 크게 내용이 크게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약간 포커싱을 할 거냐면 이제 다 컨버전스 돼 있어요. 어? 뭐 빅데이터는 예전에 그 어, 빅데이터는 통계학에서 많이 영인데 거기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럼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직이 다 들어가죠. 그 의사결정할 때. 그 인공지능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통계적인 건데. 그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그 이쪽만 그게 뉴럴 네트워크이고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를 인식해서 뭘 판단할 때는 또 다시 통계를 써요.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이제 서로 컨버전스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 하려는 아닌데 어쨌든 공감 사례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비판적 공감 댓글인데 어, 이건 좀 얘기가 좀 기네요. 이제 그 진화론 중에서 설계도를 얘기하는 건데 설계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굴드의 지적처럼 진화에서 주어진 설계도는 없다. 설계도를 미리 가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각 개체가 최대한 적응하기 위한 형태나 형질이 미리 잘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진화론 연구에서 분명하게 된 점은 개체는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다른 개체들과 함께 진화해 간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비유는 제트기 부품이 쌓여있는 벌판에 바람이 불면서 부품이 하나씩 조립되는데 이건에서 어떤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가 근처에 부는 바람을 막거나 방향을 바꿔서 결국 매 단계마다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맞추어질지가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다.
이상욱의 과학으로 생각한다. 서울 동아시아 2007년 페이지 184. 상당히 공감이 가죠. 이 달력은 비유가 잘 되어 있어서 골라보았다. 유전 정보와 환경 적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학자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자는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전보제트기의 조립 과정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공계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표현법을 잘 익혀두어서 나중에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이거 약간 공감이죠.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너무 길고 비문이다.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서술하고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지 않는 거죠. 여기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또 내가 첨삭에서 지적받았던 오류를 저자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 즉, 매 단계마다의 의미는 중복이다. 매와 마다가 겹친다. 라고 이제 약간 비판적 공감 의견을 쓴 거예요. 음, 그다음에 반론 댓글인데 이게 여기 여기까지밖에 세 가지밖에 없어서 어, 이거 맞아, 요거까지는 맞아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어느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미래로는 흘러가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노인이 되긴 하지만 먹은 사람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공감했어요. 여기까지는 공감했어. 나한테 반론이 있는데 뜨거운 차가 식긴 하지만 식은 차가 저절로 뜨거워지지는 않는다. 또 시원한 음료수가 미지근해지긴 하지만 미지근한 음료수가 저절로 시원해지지는 않는다. 마당에 낙엽을 모아놓으면 저절로 흩어지긴 하지만 흩어진 나뭇잎이 저절로 한 곳으로 모이지는 않는다. 어, 양영진의 과학으로 세상 보기. 서울에서 발행됐고 굿모닝 미디어 출판사하고 2004년 발행 페이지 98페이지. 이걸 어떻게 반론하냐면 앞에 부분 공용한 얘기를 먼저 해요. 저자는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람 이제 글씨는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뜨거운 차가 식고 식은 차가 뜨거워지는 것은 절대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한 예이다. 온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수치로서 사례로 든 것들은 주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예를 들어 여름에 바카치에 녹아든 음료수는 저절로 뜨거워지며 아무리 뜨거운 음료수도 겨울이 되면 저절로 시원해진다. 다시 말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 엔트로피 법칙은 닫힌 체제 안에서만 적용된다. 생명체와 같이 개방, 개방계에서는 자기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 리듬을 가진 자연 현상으로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낙엽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는 것이다. 글 잘 써요. 사실 요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사실 반론으로서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자기 결론을 탁 내요. 어. 순환 리듬을 가진 자연 현상으로 엔트로피 법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 생명 그래서 그걸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낙엽은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정반대적인 얘기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게 댓글을 달면서 자기 의견을 쓰는 거야. 그게 반론이든 공감 댓글이든 비판적 공감 댓글이든. 그러면 글 쓰는 실력이 확실히 늘어난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더 하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기 좋은 게 있는데 필기한 노트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게 필기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장점은 강의 시간에 정리한 노트 필기는 되게 요점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죠.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셈치고 완전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거를 들으면 문장력이 빠르게 향상된다.
강의 시간에 다른 교재나 참고 자료를 펴놓고 요점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 핵심적인 부분의 정리나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리도 가능하고, 이 작업은 복습을 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생격도 좋아지고, 게다가 문장력도가 좋아지니 일석삼조, 삼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요령. 요령은 노트를 필기할 때 좌우 또는 상하를 이분하여 강의 시간에는 한쪽만 쓴다. 왜냐면 문장을 완성할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위아래를 나누든 좌우로 나누든 약간 반만 써라. 응? 강의 후 관련 교재를 참고하면서 비워둔 여백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그 주요한 개념을 완결된 문장으로 풀어서 완성해라.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가능한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정리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정리한다. 이래야 문장력이 쭉 늘어요. 성적도 좋아지죠? 내가 복습 한 번만 하면 천재의 기억력을 갖는다 했잖아요. 어, 천재가 되면서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정리하다 보면 문장력도 뛰어내진다. 어, 국어도 잘하게 되고, 해당 과목도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사례인데, 사례가 근데 좀, 잘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어? 눈이 두 개, 에? 양한 단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초점을 맞추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례를 이렇게 쭉, 풀어서 완성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쓰는 게 필요하다. 음. 여기 이거 선문장에 보면 그 양한 단서,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한 부등,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두 눈은 다르게 본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양한 단서는 우리가 두 가지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양한 부동은 물리적 그 뭐야 그래서 상황에 대한 어, 기하 법칙에 따른 결과인데 이거 베낀 것 같아. 제가 약간 그랬어. 길이를 얘기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음, 잘 안 보여. 별로 안 보여. 다음에 대학 노트 정리법. 대학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아, 교수의 강의 스타일을 파악하자. 중요한 부분을 강조. 제가 그러죠. 결론을 짚어준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인 줄 알고 한참 적다 보면 거기까지 내용인 경우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딴 얘기는 잘 안 해요.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의 전체의 큰 그림과 흐름, 중요한 거,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항목별 제목을 체계화해야 가능하죠. 어떻게? 미리 한번 미리 제목 수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거지. 이걸 얼마? 한 5분만. 그 다음에 강의 핵심적인 개념 또는 핵심 어휘를 파악하자. 강의 핵심적인 개념 또는 핵심 어휘를 파악하자. 주요 어휘는 반드시
용어에 정리해야 된다. 핵심 어휘는 노트 우측 상단 적어두면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궁금한 내용, 찾아볼 자료, 응? 그다음에 참고 문헌 이런 거는 노트 맨 아래에 따라줍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의 펜을 줍니다. 이건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이 잘하지. 어? 한글 제목 다 다른 색깔로 쓰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에는 빨간 글씨를 쓰고 별표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펼쳤을 때 왼쪽 면에만 필기를 하고 오른쪽은 복습하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활용하자. 그래서 좌우로 쓴다든지 아니면 한 페이지씩 정리하면 한 페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도 하나 더 비워둔다. 여백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복습과 그 다음에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버리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필기를 이제 했어요. 잘했어. 그래서 그걸 자기 언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복습할 때, 어? 복습할 때 강의 또는 강의 교재 내용 또는 노트 필기한 거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써보자. 도표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도표로 만들어두면 기억하기에 편하죠. 개념과 개념의 관련성, 이론과 이론의 관련성, 영향 관계 등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해가 쉽다. 그리고 마음대로 빼고 낄 수 있는 바인딩 노트를 쓰자. 바인딩 노트. 바인딩 노트 뭔지 알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열어서가 껐다가 다시 착각 하면서 빼면 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다른 노트를 쓰지 말고 하나의 통일된 바인딩 노트를 사용하면 필기 후 과목별로 분류해서 어? 분류해서 분류하면 되죠. 그럼 그날 것 쭉 다 하고서 분류해 놓으면 되잖아. 노트 좌측 상단에 과목명, 날짜, 교수명을 기표해 두면 쉽게 분류할 수 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써야죠. 제목, 어, 소제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찍하고 있는지 알죠. 정리한 노트는 등하교 시간, 제가 등하교 시간, 공강 시간, 수시로 꺼내서 들여다보자. 놀라울 정도로 기억이 향상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 천재가 된다고. 그날 한 거, 그날 복습을 하면 천재가 된다. 10분만이라도 복습합니다. 근데 문장으로 다 쓰려면 10분 갖고는 좀 안 되겠죠? 그래도 좀 더 써보는 거. 음. 이상으로 그 저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 짧기 때문에 한번 다시 딱 정리를 해볼게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건 댓글을 인용해서 직접 인용하고 댓글을 다는 거야. 인용하고 인용하고 그 사람 생각을 쭉 쓰고 내가 그 뒤에다가 댓글 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트 필기를 해놓고 그걸 완성된 문장으로 고치는 거. 음.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는 남의 글을 직접 베껴. 일단 베껴. 그러면 좋은 표현을 갖다가 습득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한번 다시 작성해주면 자기의 문장력도 늘고 음, 표현력도 늘죠. 그래서 공감 댓글, 비판적 공감 댓글, 반론 사례 댓글에 대해서는 좀 해보는 걸 각자 해보는 걸 실제로 한번 예제를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필기한 노트를 다시 한번 써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점식으로 보통
쭉 쓴 거를 그 옆에 비워놨다가 어, 다시 완성된 문장을 쓴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책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가능한 자신의 언어로 풀었어요. 이래야지 문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복습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도 향상되고 문장력도 향상되는 이 좋은 방법. 특히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 문장력도 증가되니까 이게 가장 실천하기 더 좋겠죠. 인터넷 볼 때는 인터넷 보고 막 그럴 때는 저기 앞에 거 갖고서 댓글 달고 그러고 어? 노트를 잘 정리했다가 여백을 남겨고 정리했다가 나중에 거기다 완성된 문장을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 정된 거를 학교 시간 또는 공강 시간에 꺼내서 들여다보고 정리한다. 그게 13730의 법칙에 의해서 1이라겠죠, 1. 1. 1만 잘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 기억력이 보통 사람의 두세 배 이상 상승된다. 이상으로 마지막 그 글쓰기, 이공계 글쓰기에 글쓰기 노하우 마지막 장, 어, 우리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